네, 자, 미국 증시 간단하게 빠르게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어찌 보면 약간은 고평가되어 있나 또는 연준의 압박 때문에 일부 조정이 좀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은 300bp 인하해야 된다. 2025년 7월, 7월 초에 자, 이러한 트위터를 통해서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연준 내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한 흐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연준의 인사들이 지금 현재 다 과반수를 좀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전망이 좀 나오게 되면서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고 또는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감도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칸 친 부분을 보게 되면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연준 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리사 쿡 연준 이사가 앞으로 해임이 된다면 아마 이 위치까지도 자, 녹색으로 제가 네모칸을 쳐놨는데 자, 이 위치도 아마 트럼프 인사가 차지할 가능성이 좀 크다.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은 향후 금리 인하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좀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번 미국 시장 히트맵으로 빨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잭슨 미팅 금리 인하 시사가 좀 일어났고 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자, 이번 주 오늘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발표 전망에 따라서 일부 애프터마켓에서 큰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 자, 그 전에는 일부 거래량이 다소 둔화되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AI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에 힘입어서 어찌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성장주들이 일부 많이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의 연준 장악 금리 흐름의 시나리오는 우리가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단기 금리는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장기 금리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 가지 우리가 방향성을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임박되어 있는데 AI 투자 우리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 자, 마지막으로 하반기 미 증시 계절성 특히나 9월과 10월에 있는 이런 계절성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자, 이 부분을 저희가 하나씩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찬가지로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님 모시고 이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뭐 리사 쿡 연준 이사의 해임 뭐 아직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닌데 예. 뭐 행정명령 서명까지 하시고 예. 지금 뭐 이게 연준의 111년 역사상 거의 처음 전례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트럼프의 금리 낮은 저금리 의지가 예. 어마어마하게 세다. 예, 뭐 그건 사실은 이미 작년에 선거하면서 예. 선거운동하면서 뭐 기본적으로 3점 뭐 이런 거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저금리, 예. 그다음에 저유가,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낮은 달러, 약달러, 이거 뭐 저달러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다 낮은 걸 원했었는데 그 중에 약달러는 올해 들어서 어느 정도 완성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의도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유가도 만들었고 맞아요. 이제 금리만 낮추면 본인이 원하는 3조는 만들어낼 수 있어서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예. 트럼프는 정말로 공약을 잘 지키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뭐,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공약을 잘 지키는 트럼프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공약은 지금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뭐 300bp에 대한 금리나 우리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 것이면 특히나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성장주 특히나 또 중소형주들은 또 금리에 민감하고 맞습니다.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장악하게 된다면 금리 인하가 속도감이 붙을 것이고 자,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시켜야 될까? 물론 저 뒤에 가서 이런 부분 좀 같이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의 이제 금리 방향, 뭐 폭이나 속도나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시나리오를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금리가 높은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 그렇죠. 예, 금리가 높다는 얘기는 내가 돈 빌릴 때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잖아요. 이자도 많이 내야 되고. 예, 그게 금리가 이자니까 예. 기본적으로 금리가 높은 건 아무도 안 좋아하는데 예. 금리 낮으면 당연히 좋아하고 예. 금리 없이 빌려주면 제일 좋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연준이 다루는 금리는 통상적으로 단기 금리고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다 거의 그 오버나잇 하루짜리를 보통 움직이면 실제로 시장에서는 2년 미만이 거의 비슷하게 쫓아갑니다. 예. 그래서 연준의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통상적으로는 그것을 제일 미리 쫓아가는 것이 2년물, 2년물. 국채금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연준이 잭슨 홀에서 파월이 언급을 한 직후에 2년물이 가장 빨리 좀 내려왔다 보시면 예. 좋을 것 같고. 예. 근데 문제는 이것이 과거에 뭐 수수께끼다 뭐 이런 식으로도 옛날에 크리스펀도 얘기했지만 이게 그 단기 금리는 연준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는데 장기 금리는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네. 예. 이 얘기를 이전부터 좀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금리에는 여러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나 뭐 경기 성장에 대한 것들이 많은 다양한 것들이 좀 요소가 좀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보고 있나요? 어떻게 봐야 맞습니다. 될까요? 예. 그러니까 단기 금리는 사실은 연준이 그러니까 한 2년 정도니까 예. 기간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가장 큰 건.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장기라면 보통 10년 이상, 10년 이상. 10년 이상 뭐 30년짜리 이런 건데 이 장기 금리는 예. 말씀 주신 대로 그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예. 미국의 재정 적자가 어떻게 될지도 어떻게 모르고 그렇죠. 뭐 전쟁 나는지 어떻게 맞아요. 될지도 모르고 뭐 여러 가지 엄청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예. 네가 나한테 오래 빌려가려면 어. 나한테 금리 거기에 프리미엄을 얹어줘. 이게 이제 기간 이게 보험료죠. 예, 예. 통상적으로 이제 이것이 많이 올라가느냐 안정되면 거의 안 붙느냐 이제 음. 이 이슈인데 지금 상황이 걱정이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미국은 이제 좀 낮추려고 하고 있는데 예. 앞서서 G7 중에 주요국들이 이미 금리는 특히 유럽 중심으로 먼저 내려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단기 금리는 내려오고 있는데 걱정스럽게도 장기 금리는 오히려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1980년대 피크치고 지금까지 40년간 금리는 우하향만 했고 예. 그 중에 단기 금리가 내릴 때 장기 금리도 결국은 따라 내렸거든요. 예. 근데 적어도 지금은 최근 한 1년 정도를 놓고 보면 좀 따로 논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예.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쉽습니다. 예. 검정색 계단식으로 생긴 거는 각 국가의 기준금리. 기준금리. 예. 그다음에 하늘색 선은 내년 말에 예상되는 기준금리. 시장의 이제 예상입니다. 통상 보면 다 지금 검정색보다 낮으니까 그러네요. 지금도 낮추고 있지만 더 낮출 거라는 거죠. 예, 예. 그런데 붉은색 선이 문제입니다. 아. 30년 국채금리. 그 나라의 30년 국채금리는 보시면 어떻게 되어 다 있습니까? 올라가 있네요. 다 지금 따로 놀고 있죠. 예, 예.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 이제 이게 확실하게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지난 예. 40년간 나타났던 흐름과는 상당히 좀 사뭇 다른 그러네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다 왜 이런 현상이 나느냐 결론적으로는 지난 그 1990년도 이후에 30년간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부채가 전 세계적으로 특히 G7 기준으로는 GDP 대비 지금 거의 한 120%, 120%. 140%까지 가 있는데 예. 이게 어느 정도 수냐면 지난 한 70년, 80년 역사상 2차 세계대전 끝나고 1950년 피크 칠 때 예. 그때보다 좀 높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전쟁이 끝나고 나서 1, 2차 전쟁 예, 끝나고 예. 얼마나 빚들이 많이 그렇죠. 늘어났겠습니까? 예. 그때의 피크보다 지금 높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어느 나라든 부채가 많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제 가로 안에다가 네. 색깔로 거기다 숫자를 주황색으로. 써놨는데 예, 네. 주황색 그게 이제 각국의 최근에 작년 말 기준의 부채 비율입니다. GDP 대비 미국은 124%, 예. 영국 96, 뭐 캐나다 111%. 아. 밑에 스위스, 호주는 상대적으로 호주는 좀 올라가는데 예, 예. 스위스 같은 경우는 38% 낮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좀 약하죠. 그러네요, 30년물이. 그러네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사실은 냉정해 보면 워낙 단기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것도 살짝 벌어져 있는 거고요. 심지어 독일도 사실은 60%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돈 쓰겠다고 하니까 지금 30년물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금리가 너무 높으면 거기다 대고 발행이 안 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자꾸 이제 단기화 되겠죠. 아. 그러겠네요. 예,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쉽게 지금 계속 네. 눌러놓은 대로 할 거고 그렇죠, 그렇죠. 이 얘기는 변동성이 엄청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장기 금리보다는 단기 금리에 바로바로 반응들 할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부의 부채와 그 부채에 따른 재정 적자 여부가 엄청나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30년물 금리의 우상향이 어찌 보면 트럼프가 원해서 단기 금리를 낮춰도 여전히 상당히 좀 모든 일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상당히 큰 이제 위험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냥 머릿속에 그냥 문득 떠오르는 게 뭐냐면 자, 지금 금리 인하를 과감하게 지금 하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 근데 관세라는 것 자체가 아직 시장에 뭐 소위 얘기하면 기업들이 어느 정도 지금 흡수하는 관세가 소비자로 전가되려고 하는 그런 골드만삭스의 여러 보고서도 지금 현재 뭐 10월부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금리를 과감하게 인하를 하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결국에는 미래의 어떤 장기 성장을 봤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고 경제 성장 우려 있고 부채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이 문득 제가 1970년대 폴 볼커와 늘 우리가 비교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낙타등이라고 한번 정말 뭐 지금하고 상황은 다를 수 있으나 금리를 과감하게 내리다 보니까 갑자기 튀어오르는 그 인플레이션을 다시 잡기 위해서 다시 금리를 또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참 문득 떠올랐거든요. 네. 대표님께서는 혹시나 뭐 그런 부분과 비교하셨을 때 그때와 지금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아니면은 뭐 그런 상황이 좀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게 이제 상당히 그때보다는 좀 상황이 조금 더 열악하다. 열악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는 1950년 제가 피크치였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다음부터는 디레버리징을 엄청 했습니다. 솔직히 실질 금리를 마이너스로 만들고 예. 인플레이션을 살짝 놔둔 거죠. 사실은 예. 그렇게 하고 소위 이거 앞으로 많이 들으시게 될 텐데 금융 억압이란 걸 했었어요. 금융어가. 예, 그러니까 그 뭔가 자금을 특정 분야로 몰고 저금리를 좀 낮추고 이제 지금 트럼프가 하려는 거죠. 예. 하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부채 비율을 많이 낮추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그러니까 그걸 편해지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올라가고 그 다음에 폴 보커가 나타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엔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 타이밍이었는데 지금은 좀 상당히 좀 높아져 높았다가 있는데. 내려왔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네. 부채가 문제는 이미 높은 상태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압축할 수가 있겠죠. 확.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도 지금 섣불리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를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과거하고 좀 모양이 좀 애매한 네. 그런 상황인 것만 분명한데 예. 확실한 건 우리말에 옛날에 이제 세용지 말한 거 있잖아요. 예. 이게 내가 뭐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말이 생겨서 좋다고 그랬더니 예. 아닐 걸 그랬더니 그 아들이 다리 부러지고 네, 다리 부러져서 어유 안 좋겠네 그랬더니 군대 안 불려가고 살아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 인하하면 무조건 좋을 것 같은데 이 과도한 부채 때문에 기대만큼 효과를 못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우려하는 채권 자경단이 다시 한번 소위 발호하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지금 그 장기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딴 나라 가갖고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나라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저 나라 가서 좀 그러니까 채권을 사고 뭐 이렇게 서로 돌려막기가 돼야 되는데 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돌려막기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실 하나 빠져 있는데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일본은 여기 빼 있는데 그래서 누가 혹 얘기하더라고요. 속전에 이제 그 유명한 이코노미스트가 자기 아침마다 일어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금리를 하나 보고 있다. 일본의 30년물 지금 최고치를 찍고 있는 계속 우상향하고 올라가고 있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일본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 세계 채권국이잖아요. 일본이 늘 빌려줬는데 이거를 싹 끌어오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자꾸 우상향하는 것 그것도 성장률이 좋은 상황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네요. 이거는 이제 기간 프리미엄 그러니까 지금 재정 적자에 대한 두려움,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오면서 뭔가 자꾸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보는 건 사실은 지금 단기 금리를 낮춰서 이게 자꾸 잘못하면 언발에 오줌 누는 격이 될 수가 있어서 이건 상당히 좀 앞으로 적어도 한 1년 사이에 크게 뭔가 그러니까 좋든 나쁘든 이게 한쪽 방향으로 좀 세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단기물과 장기물의 어떤 차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경제의 어떤 방향성이 좀 달라질 수 있고 지금의 어떤 금리 인하를 우리가 막연히 뭐 좋아할 그런 상황도 아닐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번 주 가장 또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남아 있어요. 자, AI에 대한 투자, 뭐 버블론도 뭐 최근에 또 SMR팀을 통해서 좀 나오기는 했지만 뭐 최근에 다시 또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약간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이 박스권에서 과연 우리는 좀 비중을 좀 늘릴 타이밍으로 봐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이익을 실현해야 될지, 그렇죠. 그 사이 못 따라간 분들이 이제 따라가야 될지 이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약간 요걸 이제 생각을 좀 돌려보면 그 사이에 워낙 많은 일들이 매일 있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데 정확히 그러니까 직전 주말 말고 전 주말,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이 있었던 월요일 날 네네네. 그때부터 사실은 그 소위 AI 버블론이 있었는데 그때는 MIT 랩의 연구 보고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기억하시겠지만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AI 투자 시대에 곡괭이 팔고 청바지 파는 것이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같은 데고 그걸 사다가 데이터 센터 만드는 데들 여기까지를 그냥 거기에 곡괭이 파는 데라고 한다면 예. 이걸 사갖고 금을 캐야 되잖아요. 그렇죠. 금을 캐는 건 일반 기업들이죠. 예. 결국은 AI 투자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로 생산성을 향상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소위 뭐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기에서 뭔가 무슨 뭐 그 자전거 만드는 회사들 무슨 일반적으로 우리 오지 뭐 모나미 같은 데서 뭘 만들면 AI를 도입해서 뭔가 프로세스를 바꿔서 그러니까 단위당 생산 비용을 낮추든 같은 비용이면 더 많이 생산하든 효율성을 높이는 거 이게 생산성 향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100개 기업한테 물어봤더니 딱 5개 기업만 잘하고 있다. 95개 기업은 안 돼. 아무것도 지금 안 나오고 있어. 효율성이 그렇게 나오지 않더라. 아니, 그게 사실은 촉발된 거거든요. 이러면 지금 어마하게 투자하고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되겠어? 투자가 계속 될 수 있겠어? 지금 이런 걱정이 MIT 보고서에서 촉발이 됐고요. 그 중간에 샘 알트먼이 AI 버블 얘기 또 한번 꺼내고 뭐 이제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한번 밀렸다가 이번에 당연히 엔비디아 실적은 잘 나올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쪽은 당연히 잘 나오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까지의 그런 판매는 이후로 이걸 사다가 실제로 금을 캐야 되는 일반 기업들이 금을 못 캐면 계속 못 캐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청바지와 곡괭이를 사가겠냐 이거죠. 이제 이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죠.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했으면 투자에 대한 성과가 나야 되는데 야, 챗GPT 진짜 다 잔뜩 사줬더니 그걸로 뭐 나시는 게 없네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사이클로 우리가 조금 해석을 해본다면 보통 이 엄청난 기대감이 많은 하이퍼 사이클을 기준으로 봤을 때 기대감이 와서 시장의 주가가 확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많은 스타트업과 많은 이제 수익성이 없는 일부 좀비 기업들은 다 도산이 되고 결국에는 2차 사이클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현금 흐름이 좋고 정말 시장의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올라가니 결국에는 이 올라가는 하나의 그 고점 정말 우리가 그냥 환호했던 하나의 정말 과거에 닷컴만 붙으면 다 올라가던 그러한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좀 빨리 오고 그 어떤 흐름이 오히려 지금은 이제 그 돈 버는 기업으로 빨리 가야겠다. 2차 사이클을 미리 우리가 좀 접하는 뭐 이런 어떤 학습 효과 때문에 그러한 사이클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들긴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빅테크로 또 넘어가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안에서도 엄밀히 말하면 진짜 제대로 돈을 버는 거는 엔비디아하고 그 밸류 체인이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GPU와 HBM이 붙어 있는 GPU를 생산해주는 TSMC 이 밸류 체인은 정말로 없어서 돈을 갈고리 긁고 있고 여기에서 이 GPU를 사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데에선 약간 이미 좀 삐꺼덕거리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프리캐시 플로어가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는 메타나 뭐 이런 데들 이제 이렇게 좀 떨어지는 모습을 저번에 말씀해 주셨죠. 네네. 그렇게 좀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갖고 온 겁니다. 재밌어서 이게 뭐냐면 파란색 선이 가장 최근에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벌써 25년이 됐네요. 닷컴 버블 2000년 피크였던 닷컴 버블 때 그때는 인터넷이 처음으로 화랑이 되면서 광통신 시스코 같은 데의 그러한 무슨 교환기 뭐 이런 거 엄청나게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런 그 통신사와 그러한 그 통신 장비 회사들의 설비 투자들을 다 모아서 GDP 대비 얼마까지 투자를 했었냐. 피크가 2000년도에 0.7%였다. 그런데 그거하고 같은 사이클로 지금 한번 비교해 보면 2000년도하고 2025년을 같은 자리에 놓은 겁니다. 요건 단 4개 기업만 넣은 거예요. 빅테크 중에 그 M4,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요 4개의 설비 투자가 GDP 대비 얼마 되느냐. 쭉 보시면 이미 1.1%입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되네요. 그렇죠. 이미 지금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사실은 이대로 포캐스트 지금 추정치들이 있잖아요. 이대로 가면 1.3까지 간다.
아. 그러면 2000년 닷컴 버블 피크의 거의 2배까지 앞으로 더 늘어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래서 이제 그 사이 버텨내면서 계속 돈을 넣어줄 거냐. 근데 이제 그게 MIT의 그 보고서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렇게 돈을 넣은들 데이터 센터에서 열심히 뭔가 빌려다가 내 프로세스, 일반 기업들의 프로세스에서 뭔가 생산성이 안 나오면 이것이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계속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예. 아까 이제 경제적 해자 말씀 주셨는데 예. 이거는 지금 이번 주는 별 얘기가 없는데 예. 중국을 봐야 됩니다. 중국. 예, 예. 지금 딥시크 기억나시잖아요. 예, 예. 딥시크에서 조용히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V3.1을 내놨습니다. 성과가 그 챗GPT5도 비용 절감을 엄청 했다고 그러잖아요. 걔 또다시 5분의 1 수준이 됐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네요. 거기에 한 일자 나왔고. 어. 근데 이것이 지금 운용될 거냐면 예. 차세대 중국에서 생산한 AI GPU로 AI 시스템으로 운영될 거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오늘 방금 제가 봤더니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온 건데 내년도에 그 중국에서의 AI와 관련된 이 GPU나 이런 것의 HBM까지 예. 생산되는 그 캐파가 3배 정도 이상 들 거다. 세 배 정도 이상. 그게 풀캐파로 다 돌면 예. 중국 내의 수요는 다 커버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H20을 안 사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저것 예. 이래저래 이것저것. 이래저래. 이미 뭐 기술력 자체가 네. 올라왔는데 우리가 뭐 굳이 이제 H20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 물론 이제 얘가 이제 당연히 미국이나 그 TSMC보다는 공정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죠. 그렇죠. 하지만 LLM 모델은 훨씬 더 오히려 돌리는데 뭐 그렇게 비용 효율성이 네, 좋으니까 그렇죠. 저 좀 둔하지만 자주 돌리면 되니까 돈을 더 넣어서. 근데 어쨌거나 이렇기 때문에 지금 봐야 될 거는 엔비디아의 실적은 이미 잘 나올 거니까 그보다는 예. 입이 중요하다. 발언이. 앞으로에 대해서 아마 중국에 대한 질문 뭐 이건 막 나올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젠슨 왕이 얼마나 이 엔비디아 투자자들에게 마음을 이걸 안심을 시킬 수 있느냐 여부. 이것이 오늘 사실은 내일 새벽에 관전 포인트다.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가이던스 특히나 젠슨 왕의 입에 앞으로의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가장 이제 관심이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좀 시간 관계상 예, 오늘 이제 사실 그 하반기 미증시 계절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다시 또 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또 송재균 투자부문 대표 늘 오셔가지고 저랑 뭐 너무나도 재밌는 시간 좀 가져봤고요. 앞으로 저희가 또 확대 개편하니까 그때 더 좀 진솔한 대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디멘전 투자자문의 송재근 대표님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8월 27일 수요일 프리마켓 뉴욕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일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7시부터 8시까지의 방송, 그 방송 틀에 맞춰서 저희가 마무리를 짓고 오는 금요일부터는 2시간 개편이 됩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개편이 되기 때문에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많은 기대하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